해발 800m, 인적조차 끊긴 강원도 오지. 산골에 10년째 스스로를 가둔 채 도망자로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품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비밀이 안겨 있었죠. 10년 전 그날 살을 애던 눈보라 속에서 주워온 핏덩이. 그 아이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재벌가의 금지된 핏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주운 행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친엄마를 모시던 비서였으며 권력 다툼 속에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신분 그리고 인생 전체를 시궁창에 던져버린 유일한 수호자였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그들이 찾지 못하게 해달라는 피 맺힌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10년 동안 거친 산나물을 뜯으며 자발적 유괴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이 산골 구석에 수억 원대의 검은색 외제차들이 들이닥치던 날 평화롭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 실장님, 이제 그만 도련님을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차갑게 쏟아지는 변호사들의 명령 앞에 10살짜리 아들 산이는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쥐어짜며 예상치 못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돈이면 죽은 사람의 흔적도 지울 수 있다는 냉혹한 재벌가 사람들. 그들이 10년 만에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은 시골 뜨내기 아줌마라 무시하던 이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천륜을 거스른 자들의 잔인한 음모와 그 속에서 꽃피운 지독한 모성애. 10년을 숨겨온 이 기막힌 사연의 전말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강원도 정선 해발 800m 위로 올라가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하얀 눈 아래로 가라앉는 오지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바람소리조차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뺨을 스치는 산골 마을이 있고 그보다 더 깊은 벼랑 끝에 작은 외딴집 한 채가 서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50살의 문숙 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상귀신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약초를 캘 때면 깎아지른 절벽을 맨몸으로 타면서도 숨소리 한 번 거칠어지지 않았고 시장에 내려와 물건을 팔 때도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굳은 살 박힌 손등과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10년 전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가장 유능한 그림자로 살았던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JS그룹 비서실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모든 영광을 오물처럼 버린 채 죽음보다 깊은 정막 속에 자신을 유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기록적인 폭설로 산길은 이미 형체를 잃었고 전신주마저 쓰러져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문숙 씨는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콱광, 쿠르릉, 산울림이라기엔 너무나 이질적이고 날카로운 굉음이 정막을 깼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고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듯한 소리. 문숙 씨의 직감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사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소리가 난 벼랑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가루가 폐부 깊숙이 박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벽 아래 검은 연기가 눈보라 사이로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닿은 곳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거꾸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문숙 씨는 미끄러운 바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손마디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사고 차량의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들립니까? 깨진 유리창 너머로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운전석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듯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문숙 씨의 전등 불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춘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민주 씨? 여인은 JS그룹의 막내 며느리이자 문숙 씨가 비서실 시절 가장 아끼고 보호했던 민주 씨였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추악한 권력 다툼 속에서 늘 희생양이었고 유일하게 문숙 씨에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가냘픈 숨을 몰아쉬며 감기지 않는 눈을 간신히 떴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범벅이었지만 품에 안긴 아이의 포대기만은 깨끗했습니다. 실장님, 문 실장님 맞죠? 민주 씨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냘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가슴이 아니라 품 안에서 칭얼거리는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 씨, 정신 차려요. 내가 왔어요. 곧 구조대가 올 겁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문숙 씨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와 멈춰버린 은색 회중시계를 꺼내 문숙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안 돼요. 구조대 부르면 안 돼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제발 산이 좀 살려주세요. 실장님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그 집안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제발 죽은 자식이라 생각하게 해주세요. 민주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피 섞인 먼지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잦아들었지만 아이를 향한 모성만큼은 눈보라보다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약속할게요. 민주 씨, 내가 약속해요. 내 목숨을 걸고 이 아이 내가 지킬게요. 그 약속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민주 씨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에 있던 은색 시계의 바늘은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정확히 밤 11시 1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민주 씨의 시간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부터 문숙 씨의 시간이 대신 흐를 것이라는 계시 같았습니다. 문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신고하면 자신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아이를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던져넣는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포대기째 들어올려 자신의 외투 안쪽 가슴 가까이 품었습니다. 갓난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문숙 씨의 차가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내리는 눈이 그녀의 발자국을 빠르게 지워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록에서 문숙이라는 이름과 이 아이의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주 씨가 남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JS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후계 구도를 뒤집을 수 있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문숙 씨에게 그것은 종이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산이다. 이 깊은 산처럼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문숙 씨는 아이의 목에 멈춰버린 회중시계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시계 바늘이 다시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이 아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진 날일 것이라고. 그렇게 도망자이자 수호자가 된 한 여인과 재벌가의 핏줄임을 모른 채 자라날 한 아이의 10년 세월이 강원도 깊은 산골의 눈보라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멈춰버린 시계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산골의 시간은 무정하게도 10년을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강원도 오지의 벼랑 끝 외딴 집에는 기적 같은 생명력이 피어났습니다. 민주 씨가 목숨과 맞받고 지켜냈던 핏덩이는 어느덧 10살 소년 산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이는 문숙 씨에게 아들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10년 전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을 오물처럼 버리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을 때 문숙 씨의 가슴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젖먹이 산이가 그녀의 가슴팍을 파고들며 내뱉던 미열 섞인 숨소리는 문숙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사냥류를 얻어다 먹이고 혹여 누가 찾아올까? 밤잠을 설치며 보낸 세월은 문숙 씨에게 비서실장이라는 차가운 껍데기 대신 엄마라는 뜨거운 심장을 심어주었습니다. 산이는 마을 어기 초등학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숙 씨는 아이의 존재가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대신 산이의 스승은 거대한 대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이면 안개 낀 계곡에서 피어오르는 풀냄새를 맡고 밤이면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바람의 방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산이는 자라날수록 범상치 않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구구단을 외우고 영어 단어를 받아 적을 나이에 산이는 산천초목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영특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산이는 글자를 배우기도 전에 약초 수백 가지의 생김새와 효능을 완벽하게 꿰뚫었습니다. 엄마, 저기 바위 틈에 핀 건 노루기인데 지금은 캐면 안 돼요. 꽃이 너무 슬프게 울고 있거든요. 보름달이 지나고 바람이 서쪽에서 불 때쯤이면 저 꽃이 웃을 거예요. 그때 엄마 아픈 허리에 붙여줄게요.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기엔 너무나 기이하고도 영험했습니다. 산이는 숫자를 계산하는 법보다 마음의 온도를 읽는 법을 먼저 깨우친 것 같았습니다. 문숙 씨가 비가 오려나 싶어 무릎을 만지작거리기라도 하면 산이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어느새 산속 깊은 곳에서 독을 뺀 천남성이나 야생 도라지를 캐와 솥에 달였습니다. 특히 산이는 문숙 씨가 10년째 가슴속 깊이 묻어둔 비밀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가끔 문숙 씨가 서울에서의 악몽을 꾸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밤이면 산이는 조용히 다가와 엄마의 거친 손을 자신의 작은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 또 검은 그림자들이 엄마를 쫓아왔어? 걱정 마. 내가 엄마 가슴에 커다란 산을 세워줄게. 아무도 이 산을 넘어오지 못하게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꿈 그만 꿔. 그럴 때마다 문숙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이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자신의 과거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아이의 몸속에 흐르는 재벌가의 예리한 직관이 깨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산이는 늘 목에 은색 회중시계를 걸고 다녔습니다.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민주 씨가 남긴 11시 15분에 멈춰버린 그 시계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죽은 친엄마의 유품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그 물건이 자신의 뿌리임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산이는 가끔 시계를 귀에 대고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엄마, 이 시계 안에서 누군가 울고 있어. 아주 예쁘고 슬픈 아줌마가 나한테 자꾸 미안하대. 근데 왜 시계 바늘은 안 움직이는 거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이 바늘도 다시 움직일까? 문숙 씨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계 바늘이 움직인다는 것은 평화로운 산골 생활이 끝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아랫동네의 박씨 노인이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노안이라며 집에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소 문숙 씨의 백반집을 아껴주던 박씨 노인의 소식에 산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엄마, 박씨 할아버지 가슴속에 검은 돌덩이가 꽉 막혀 있어요. 그거 안 빼주면 할아버지 곧 숨이 멎을 거예요.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문숙 씨는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산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결국 문숙 씨는 산이를 데리고 박씨 노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산이는 노인의 머리맡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말린 산수유와 자신이 직접 찧어 만든 약가루를 노인의 혀 밑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기 고개 너머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신 건 맞는데 지금은 아니래요. 할아버지가 일궈놓은 밭에 고추 모종 다 심는 거 보고 오시래요. 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가던 박씨. 노인이 크게 기침을 하더니 후우하고 깊은 숨을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굳어있던 노인의 손가락이 움직였고 퀭하던 눈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문숙이네 아들이 영험하다더니 진짜네. 저 어린 놈이 의사도 못한 일을 해냈어.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해질수록 문숙 씨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산골의 신동이라는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 서울로 향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문숙 씨는 그날 밤 산이를 앉혀두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산아, 다시는 남의 일에 나서지 마라. 내가 똑똑한 거 남들에게 보이지 말란 말이다. 이 엄마 말이 웃습니까? 처음으로 엄마에게 큰 소리를 들은 산이는 시무룩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문숙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하는 건 숫자를 맞추거나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난 그냥 아픈 마음을 고쳐주고 싶은 것뿐이야. 할아버지가 아픈 건 몸이 아니라 할머니를 못 본 외로움 때문이었는걸요. 엄마, 엄마도 마음이 아프잖아. 나 다 알고 있어. 산이의 말 한마디는 문숙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10년을 숨어 살며 억눌러온 죄책감과 공포를 이 10살짜리 아이는 이미 다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숙 씨는 산이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산이는 그런 엄마를 토닥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도로에서 일찍이 본 적 없는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뚫고 산골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 여러 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마치 사냥감을 쫓는 늑대 떼처럼 다가오고 있었죠. 산이는 목에 걸린 회중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시계 바늘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틱하고 한 칸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멈춰버린 줄 알았던 운명의 시계 바늘이 10년의 침묵을 깨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가장 고요한 순간에 깨지기 마련입니다. 산골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투명한 햇살과 알싸한 새벽 공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숙 씨는 평상시처럼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산이가 먹을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산까치들이 유독 소란스럽게 울어댔고 마당 한 그루 서 있는 감나무의 마른 나뭇가지가
불길하게 휘청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굽이진 산길 아래서부터 지면을 울리는 웅장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산골 마을에서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수천 마력의 엔진들이 내뿜는 중저음의 포효였습니다. 문숙 씨의 손목에 감긴 낡은 흉터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그녀가 서울을 떠나던 그 지옥 같던 밤에 느꼈던 바로 그 감각이었습니다.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산비탈을 타고 올라온 것은 5대의 검은색 초대형 SUV들이었습니다. 흙탕물이 튀고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정막을 찢었습니다. 차들은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듯 문숙 씨의 낡은 집 마당을 반원으로 에워싸며 멈춰 섰습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썬팅 유리창 너머로 서늘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었고 집안에서 책을 읽던 산이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문숙 씨는 본능적으로 산이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인자한 식당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재벌가의 모든 기밀을 주무르던 비서실장의 날카로운 안광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던 차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맞춤 정장에 티끌 하나 없는 구두를 신은 사내. 그는 JS그룹의 법무팀장인 강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코끝에 걸린 안경을 고쳤으며 문숙 씨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 실장님, 아니, 이제는 문숙 씨라고 불러야 하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 험한 오지에서 10년을, 그것도 죽은 시체처럼 숨어 계셨다니. 우리 JS그룹 정보망을 이렇게 오랫동안 따돌린 건 당신이 처음입니다. 문숙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 뒤에 있는 산이의 손을 꽉 쥐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난 그저 여기서 약촉해서 먹고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용건이 없으면 당장 내 마당에서 나가주세요. 강 변호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품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연기가 일품이시군요. 하지만 이제 소용없습니다. 산골 아이가 죽어가는 노인을 살려냈다는 소문, 그 신동의 얼굴이 찍힌 흐릿한 사진 한 장이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저 아이, 백현우 회장님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더군요. 유전자 검사? 그런 건 필요도 없을 만큼 확실한 JS의 핏줄 아닙니까? 그 순간 마당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변호사의 시선이 문숙의 어깨 너머에 있는 산이에게 꽂혔습니다. 산이는 두려운 기색 없이 목에 걸린 회중시계를 꽉 쥔 채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의 어조가 갑자기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문숙 씨, 당신의 정체는 이미 다 파악됐습니다. 당신은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구한 생명의 은인이 아니야. 가문의 후계 다툼 속에서 아이를 살려주겠다는 빌미로 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후계자를 통째로 빼돌린 자발적 유괴범이지. 안 그렇습니까? 유괴범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산이가 문숙의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유괴범이라고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무서운 말을 해요? 이 시커먼 차들 다 치워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산이의 외침에 강 변호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련님, 속고 계신 겁니다. 저 여자는 당신의 엄마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이 좁은 산구석에 가둬버린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제 진짜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JS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로 말입니다. 문숙 씨는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강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JS의 상속자? 당신들이 말하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 내가 모르나? 민주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핏덩이를 암살하려던 자들이 누구였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유괴했다고? 아니, 난 이 아이를 지옥에서 꺼내온 거야. 10년 전 그날 밤 민주 씨가 내 손에 아이를 맡기며 했던 유언을 난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문숙 씨는 앞치마 속에서 낡았지만 서슬퍼런 칼한 자루를 꺼내 마당 바닥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 넘지 마. 내 아들 산이한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내가 가진 JS그룹의 모든 치부, 전 세계 언론에 동시에 터뜨려 줄 테니까. 내가 10년 동안 이 칼만 갈고 살았을 것 같아? 당신들이 말하는 비자금 장부, 내가 어디에 숨겨뒀을지 상상도 못하겠지? 문숙 씨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강 변호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문숙 씨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JS그룹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쥔 잠자는 사자였던 것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문숙 씨를 덮치려 움찔거리는 순간 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산이는 목에 걸린 회중시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 바늘이 이제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선명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이 아저씨들 마음속은 온통 시커먼 연기뿐이야. 하지만 저 뒤에 있는 차에 탄 아저씨는 달라. 그 아저씨는 울고 있어. 엄마를 아주 많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져. 산이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가장 뒤쪽에 서 있던 은색 세단이었습니다. 그 차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사내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바로 JS그룹의 회장이자 산이의 친부인 백현우였습니다. 백 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숙 씨와 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장의 위험 대신 1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와 아들에 대한 피 맺힌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숙 씨 앞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산골의 정막 속에 멈췄던 시계 바늘 소리와 백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섞여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을 뒤흔든 검은 그림자들 사이로 마침내 숨겨진 진실의 서막이 완전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엔진의 소음이 잦아들고 그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산골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JS그룹의 수장 백현우 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숙 씨와 산이 앞에 섰습니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빛으로 산이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반듯한 이마, 오뚝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을 머금은 듯 깊고 맑은 그 눈동자. 그것은 10년 전 차가운 눈 속에서 잃어버렸던 아내 민주의 눈이자 거울 속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백 회장은 차마 아이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한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재벌 회장이 흙먼지 날리는 산골 마당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문 실장, 아니 문숙 누님, 어떻게 여기까지. 백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당황하며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백 회장은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당신들이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내 아들까지 유괴범의 자식으로 만들려 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10년 동안 내 눈과 귀를 가렸던 자들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똑똑히 보이는군. 백 회장은 문숙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님 미안합니다. 누님이 민주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난 누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군요. 누님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진작에 그 차가운 가문의 칼날에 사라졌을 거라는 걸. 이 아이를 이렇게 건강하고 영특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참회에 문숙 씨의 팽팽했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칼바람 같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공포와 외로움이 백 회장의 무릎 꿇은 뒷모습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때 산이가 천천히 다가가 백 회장의 어깨에 작은 손을 올렸습니다. 산이는 백 회장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지독한 후회와 슬픔을 읽어낸 듯 했습니다. 아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백 회장은 번개를 맞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산이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에게선 비싼 향수 냄새 대신 알싸한 흙냄새와 따스한 햇살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백 회장이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그래, 산아. 내가 내 아빠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제 가자. 저 무서운 차들 타고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자. 거기엔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있단다. 백 회장의 말에 산이는 잠시 백 회장의 품에 머물다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문숙 씨의 낡은 앞치마 자락을 다시 꽉 쥐었습니다. 아빠, 전 여기가 좋아요. 아빠가 말하는 그 큰 집에는 이렇게 예쁜 풀꽃도 없고 밤마다 별들이 들려주는 노래도 없잖아요. 무엇보다 거기엔 우리 엄마가 없잖아요. 강 변호사가 끼어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여자는 도련님을 빼돌린 사람입니다. 도련님은 이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위대한 후계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흙바닥에서 약초나 캐며 살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산이는 강 변호사를 향해 멈춰있던 회중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계 바늘은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뿌리는 이 흙 속에 있어요. 엄마가 저를 살리려고 흘린 땀방울과 눈물이 이 땅을 적셨거든요. 전 숫자를 계산해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 절 정말 사랑하신다면 절 데려가려 하지 마세요. 대신 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산골로 찾아오시면 안 돼요? 산이의 맑고 단호한 선언에 백 회장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려 했으나 아이는 이미 스스로 산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숙 씨는 그런 산이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백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지킨 건 JS그룹의 돈이 아니라 이 산천 초목이 주는 순수함이었습니다. 아이가 원할 때까지 여기서 제가 더 키우겠습니다. 누군가 또다시 이 아이를 해치려 한다면 그때는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걸 터뜨리고 저도 아이와 함께 사라질 겁니다. 백 회장은 문숙 씨의 눈빛에서 꺾이지 않는 모성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상속은 재산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느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산골 마을에는 신기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말마다 검은 세단 대신 소박한 옷차림의 백 회장이 홀로 산을 넘어 문숙 씨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장실 소파 대신 낡은 평상에 앉아 산이가 캐온 약초로 끓인 쌉쌀한 차를 마셨습니다. 문숙 씨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백 회장의 후원으로 산골 마을에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작은 치유학교가 세워졌고 산이는 그곳에서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 법을 가르치는 어린 스승이 되었습니다. 민주 씨가 남긴 은색 회중식에는 이제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것은 과거의 슬픔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흙 묻은 신발을 신고 산등성이를 뛰어다니는 산이의 뒷모습을 보며 문숙 씨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 씨 봤지? 우리 산이 참 예쁘게 잘 자랐어. 산바람이 대답하듯 문숙 씨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지독한 음모와 운명의 소용돌이를 이겨낸 것은 결국 10년을 하루같이 지켜온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왕관보다 엄마가 지켜온 따뜻한 흙바닥을 선택한 산이와 아이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문숙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계산적이라 해도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사람의 온기와 변치 않는 진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이런 든든한 뿌리 같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저녁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연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인생다방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사연 속 산이의 약초처럼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쉼터, 인생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